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에 30만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 면모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한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전쟁의 부조리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프랑스 역사의 자부심도 덜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 세월조차도 그저 마일 뿐 새털보다 가벼운 이론과 토론에 불과해서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못한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와 영원히 등장을 반복하여 프랑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로베스피에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는 세상사가 덧없는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다. 곧 사라지고 말 덧없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석양으로 오렌지빛을 띤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단두대조차도.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나는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사진 몇 장을 보곤 감격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던 히틀러의 사진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히틀러와의 화해는 영원한 회귀란 없다는 데에 근거한 세계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심각한 도덕적 변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잔혹하다. 영원한 회귀의 세상에서는 몸짓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는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는 영원 회귀의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를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묵직함은 진정 끔찍하고 가벼움은 아름다울까?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들어 땅바닥에 깔아눕힌다. 그런데 유사일의 모든 연애시에서 여자는 남자 육체의 하중을 갈망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이것이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문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빛, 어둠, 두꺼운 것, 얇은 것, 뜨거운 것, 찬 것, 존재, 비존재와 같은 반대되는 것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는 이 모순의 한쪽 극단은 긍정적이고 다른 쪽 극단은 부정적이라 생각했다. 이 이론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 선명한 것, 뜨거운 것, 가는 것, 존재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극단적 이분법이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예외다. 무엇이 긍정적인가, 묵직한 것인가, 혹은 가벼운 것인가?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스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본 것은 바로 이런 사유의 밝은 빛 덕분이었다. 앞마당 건너편 건물벽에 시선을 고정하고 아파트 창가에 서 있던 그를 나는 보았다.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3주 전쯤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났다. 그들은 1시간 남짓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고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줬다. 열흘 후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그날로 동침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펄펄 끓었고 독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의 집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른 뒤 몸이 회복되자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그녀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내가 토마시 삶의 열쇠를 보는 순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는 건너편 건물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프라하로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제안해야 할까?
그는 뒷감당이 두려웠다. 지금 그녀를 자기 집에 불러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그에게 바치려 들 것이다. 아니면 그를 포기해야만 할까? 그럴 경우 테레자는 총구석 술집의 종업원으로 살 것이며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와 합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닐까? 그는 건너편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답을 찾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소파에 누운 이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 그의 삶에 등장했던 어떤 여자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애인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서 꺼내져 그의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인 아기였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열에 들뜬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희미한 신음마저 들렸다. 그는 그녀의 뺨에 얼굴을 부비며 잠에 빠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잠시 후 그녀의 호흡이 한결 고르게 변하더니 그녀 얼굴이 그의 뺨을 향해 무심코 다가오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신혈의 약간 텁텁한 냄새가 느껴졌고 그는 마치 그녀 육체의 은밀함 속에 파묻히고 싶다는 듯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녀가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에 있어 왔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상이 들었다. 불현듯 그녀가 죽고 나면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리란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 곁에 나란히 누워 함께 죽고 싶었다. 그는 이러한 상상에 잠겨 그녀의 얼굴에 뺨을 대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체험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그는 그녀 곁에서 죽고 싶었다고 확신했는데 그 감정은 명백히 과장된 것이었다. 겨우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자기가 사랑의 부적격자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 남자가 스스로에게 사랑의 희극을 연기하면서 빠져들었던 신경질적인 반응은 아니었을까? 동시에 그의 무의식은 너무도 비열한 나머지 이 희극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동참할 만큼 격상될 기회라곤 거의 없는 총구석의 불쌍한 종업원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마당의 더러운 벽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신병인지 사랑인지 분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남자라면 당장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머뭇거리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녀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으리라 확신하고 여자 발치에 무릎을 꿇은 순간으로부터 모든 의미를 박탈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한없이 자책하다가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테레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 토마시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수술 집도가 끝나고 그가 다음 수술을 기다리는 참에 간호원이 그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수화기에서 테레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역에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는 뛸 듯 기뻤다. 불행히도 그날 저녁에는 선약이 있어 다음 날에나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당장 오라고 하지 않은 것을 자책했다. 아직 선약을 취소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날 때까지 남은 3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테레자가 프라하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는 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녀는 다음 날 저녁 찾아왔다. 기다란 어깨끈이 달린 핸드백을 메고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우아해 보였다.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다. 그녀는 명랑하다 못해 조금 수선스럽기까지 했는데 특별한 요건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들렀음을 애써 강조했다. 볼 일이 있어서 프라하에 왔다는 소리인데 아마도 새 직장을 찾는 눈치였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옷을 벗은 채 지쳐 소파에 나란히 누웠다. 벌써 어둠이 깔렸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에서 잘 것이냐고 물었고 차로 바래다 주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트렁크는 수화물 보관소에 맡겼고 호텔을 찾을 거라고 대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프라하의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하면 그녀가 인생 전체를 자기에게 헌납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였다. 지금 트렁크가 수화물 보관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 트렁크에 넣어 역에 잠깐 맡겨두었다가 자기한테 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그는 건물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그녀와 함께 역에 가서 트렁크를 찾아 테레자와 트렁크를 그의 아파트에 들여놓았다. 거의 보름 가까이 망설였고 엽서 한 장 보내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결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자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듯 환희의 분위기 속에서 이혼을 치러냈던 그였다. 그때 그는 자신은 어떤 여자든 간에 한 여자와는 살 수 없고 오로지 독신일 경우에만 자기 자신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한 여자가 트렁크를 들고 그의 아파트에 들어앉지 못하도록 생활을 정교하게 꾸려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그의 집엔 소파도 하나밖에 없었다. 꽤 큰 소파였지만 그는 한 이불 속에 다른 사람과 들어가면 잠들 수 없는 체질이라고 단언하면서 자정 이후에는 모든 여자를 내쫓았다. 하긴 테레자가 독감에 걸려 그의 집에 머물렀던 첫날에도 그는 그녀와 함께 자지는 않았다.
첫날 밤은 큰 의자에서 보냈고 그 다음 밤들에도 야근 때 사용하는 긴 의자가 갖춰진 그의 진료실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곁에서 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도 그의 손을 잡고 있는 테레자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 그들은 밤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잠든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엄청나게 무거운 트렁크가 침대 곁에 놓여 있었다. 그녀를 깨울까 두려워 그는 소나기에서 차마 손을 빼지 못하고 그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누웠다. 이번에도 여전히 테레자가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난폭한 강물에 떼어보낼 수 있다니. 파라오의 딸이 어린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강물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구약 성소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우리 문명은 어찌 되었을까? 수많은 고대 신화의 도입부에는 버려진 아기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 폴리보스가 아기 오이디푸스를 줍지 않았다면 소포클레스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비극도 쓰지 않았을 것을. 그 당시 토마시는 은유란 위험한 어떤 것임을 몰랐다. 은유법으로 희롱을 하면 안 된다. 사랑은 단 하나의 은유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 겨우 2년 남짓 살면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혼 소송에서 판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고 토마시는 월급의 3분의 1을 그들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와 더불어 한 달에 2번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을 토마시에게 허락했다. 하지만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부인은 약속을 뒤로 미뤘다. 그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겼다면 필경 쉽게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값을 어머니 쪽에, 그것도 선불로 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중에 어머니의 생각과는 조목조목 대립되는 그의 생각을, 아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생각만으로도 그는 벌써 피곤해졌다. 어느 일요일엔가 아들을 데리러 나가려는 마지막 순간, 그녀가 그를 가로막자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아들을 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아닌 딱히 이 아이에게 그토록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 부주의했던 하룻밤 2년 외에는 그와 아이를 이어주는 끈은 없는 것이다. 양육비는 꼼꼼하게 챙겨주겠지만 부성애 같은 이런저런 감정을 내세워 아버지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는 요구까지는 그에게 하지 말았으면. 물론 누구도 이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토마시의 부모까지도 그를 비난했다. 그가 아들에게 무관심하면 자기들도 그들의 아들인 토마시를 외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부모는 며느리와 보란듯 당당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범적 태도와 정의감을 자랑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단실 내에 부인, 아들, 어머니, 아버지를 성공적으로 떼어버릴 수 있었다. 그의 몫으로 남은 유일한 상속재산은 여자들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그는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고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 불렀다. 그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 감상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에로틱한 우정이 결코 공격적 사랑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고정 애인 하나하나를 긴 간격을 두고 만났다. 그는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믿고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다. 3의 법칙을 지켜야 하지.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3번 이상은 안 되는 거야. 혹은 수년 동안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적어도 3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해. 이 법칙 덕분에 토마스는 고정 애인들과 결별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하루살이 애인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해 주진 않았다. 그의 모든 친구들 중 오로지 사비나만이 그를 잘 이해했다. 그녀는 화가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점에서 키치와는 정반대라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키치의 왕국에서 당신은 괴물이야. 미국 영화나 소련 영화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파렴치한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거야. 토마스는 프라하에서 테레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사비나에게 부탁했다. 에로틱한 우정의 불문율이 명하는 바에 따라 사비나는 한번 노력해보겠노라 약속했고 정말로 주간지 출판사에 사진부 일자리를 찾아줬다. 그 일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테레자를 웨이트리스에서 언론사 직원으로 격상해줬다. 사비나는 직접 그녀를 편집국에 소개해줬고 토마스는 이렇게 좋은 여자친구는 없다고 생각했다. 에로틱한 우정의 불문율을 지킨다는 것은 토마스가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배제한다는 것도 의미했다. 토마스가 이 조건을 위반했다면 그의 다른 애인들은 사비나보다 열등한 위치에 처했을 것이고 대번에 저항했을 것이다. 토마스는 테레자에게 원룸 아파트를 구해줬고 그녀는 그 묵직한 트렁크를 그곳으로 가져가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돌봐주고 곁에 두어 즐기고 싶었지만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아파트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역시 원치 않았다. 동반 수면은 사랑의 명백한 범죄다. 그는 다른 여자들과는 결코 함께 잠을 자지 않아 왔다. 그가 여자 집으로 찾아갈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으니 문제가 간단했다. 그러나 여자가 올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미묘해진다. 그는 불면증을 앓으며 누가 곁에 있으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정 이후에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한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속내 사정은 그의 설명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것을 여자친구들에게 감히 고백할 수 없었다. 그는 정사를 마친 직후 혼자 있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느꼈던 것이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에 낯선 존재가 있다는 것이 불쾌했다. 부부가 함께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욕실에서 자기 칫솔질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까지 전해지는 것이 싫었으며 두 사람만의 다정한 아침 식사가 아쉽지도 않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테레자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토록 기겁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난 밤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이 알지 못했던 행복의 향기를 들이마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모두 잠까지 함께 잘 수 있다는 것에 미리 즐거워했다. 나는 그들이 정사를 나누는 목적은 관능성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잠에 있었노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테레자는 그가 없으면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만 원룸에 있을 경우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또 토마시의 품 안에서는 언제나 차분해지곤 했다. 토마시는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녀만을 위해 꾸며낸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위로의 말 혹은 우스갯소리를 단조로운 어투로 되풀이하곤 했다. 이러한 말들은 테레자의 머릿속에서 흐릿한 영상으로 변했다가 이내 그녀를 첫 꿈으로 인도하곤 했다. 그는 그녀의 잠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고 그녀는 토마시가 원하는 순간에 잠들어 버렸다. 함께 잠을 잘 때 그녀는 첫 번째 밤처럼 그를 꼭 붙잡고 잤다. 팔목이나 손가락 하나 혹은 발목을 단단히 쥐고 잤다. 그녀를 깨우지 않고 일어나려면 교묘한 술수를 써야만 했다. 그가 손가락을 그녀의 소나귀에서 빼내면 그녀는 영락없이 반쯤은 깨어났다. 그녀는 잠결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를 감시했던 것이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손목 대신 아무거나 그녀 손에 쥐어줬고 그녀는 그것을 그의 육체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힘주어 꼭 잡았다. 어느 날 그녀를 막 재우고 난 직후 그녀가 선잠이 들기 직전이라 말대꾸 정도는 할 수 있는 때에 토마시가 자, 이제 난 가볼게 라고 한 적이 있었다. 어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나가야 돼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갈래.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싫어. 난 영원히 떠나는 거야. 그는 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만 껌벅거리며 따라 나왔다. 알몸에 짧은 셔츠만 걸친 차림이었다. 얼굴은 표정 없이 굳어 있었지만 행동은 단호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거칠게 문을 밀치고 나와 그가 영원히 떠나려 하니 붙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반쯤 자는 상태에서도 그를 쫓아왔다. 그는 한층을 내려와 계단참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따라와 그의 손목을 잡고 침대 속 그녀 곁으로 데려갔다. 토마시는 생각했다. 한 여자와 정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잔다는 것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거의 상충되는 두 가지 열정이라고. 사랑은 정사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동반 수면의 욕망으로 발현되는 것이다.